아이 못 낳는다고 쫓겨난 며느리. 20년 뒤 장례식장 앞 벤치에서 내린 아들. 그리고 그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날 우리 엄마를 쫓아낸 분 아직 기억하시죠?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1990년대 말 전라도의 작은 읍내에는 오래된 기와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집, 박씨 집안의 안채에서 김정희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32살의 정희는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새댁이었습니다. 며느리 아침상 아직이야? 시어머니 최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살의 말순은 이 집안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어요. 집안대를 잇는 것을 인생의 사명처럼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올리겠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밥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요즘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예전보다 더 차갑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박영수는 공장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5의 영수는 말수가 적었지만 정희에게는 다정했어요. 적어도 결혼 초에는 그랬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영수가 출근하며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현관까지 나가 남편을 배웅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남편이 떠나고 나자 정희는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점심 준비를 했어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순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이리 와봐. 정희는 긴장하며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말순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결혼한 지가 벌써 5년이야.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긴. 여자는 애를 낳아야 여자가 되는 거지. 시집와서 애도 못 낳으면 뭐하러 온 거야? 말순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병원에 가봤어? 네,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래?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임신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있어요. 말순은 혀를 찼습니다. 쓸데없는 약만 먹고 돈만 축내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대를 어떻게 이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수가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저녁상을 차리며 남편을 살폈어요. 영수는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 예전 같았으면 회사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도 말해줬는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정희는 혼자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사랑채에서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영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보. 정희가 불렀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정희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만 해도 행복했어요. 영수는 다정했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늘었고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정희는 매일 병원에 다녔고 온갖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임신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들은 날 정희는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밥상을 보더니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차려봤자 소용없어. 애 낳는 게 먼저지. 정희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이 나왔고 밤에 잠들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남편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고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어요. 정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남편만 있으면 돼. 언젠가는 아이가 생길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병원을 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눈총은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사랑채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안채로 걸어왔어요. 며느리, 밥 먹어. 말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벗고 상 앞에 앉았어요. 영수도 공장에서 점심시간에 맞춰 집에 와 있었습니다. 상을 받으며 정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밥상 옆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거든요. 말수는 천천히 그 봉투를 집어 정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열어봐.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보면 알잖아. 이혼해라. 말순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떨렸습니다. 애 못 낳는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 5년이나 됐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잖아. 정희는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치료를 더 받으면. 말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그만해. 돈만 축내고 시간만 버리고 우리 영수는 대를 이어야 해. 너 같은 여자 붙들고 있을 시간 없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조용히 해.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뭘 더 해? 5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줬어. 이제 그만 포기해. 정희는 다시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영수야, 너도 할 말 없어? 말순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희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린 겁니다. 서류에 도장 찍어. 빨리. 말순이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눈물 때문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하겠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할 건데? 시간을 좀 주세요. 말수는 혀를 찼습니다. 시간? 5년도 모자라.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방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친정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정희가 결혼할 때 이미 많은 빚을 지고 계셨어요. 다시 돌아가면 집만 될 거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영수가 들어왔어요.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정희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나를 지켜줄 생각은 안 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영수는 힘없이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우리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결국 자신을 떠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나가요. 보기 싫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을 나갔어요. 홀로 남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릴 뿐 세상은 조용했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나가야 해. 그날 밤 정희는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남편이 준 반지 하나뿐이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비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발 들이지 마라.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어요. 보따리를 꼭 안고 빗길을 걸었습니다. 읍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웠고 억울했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꼭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버스가 왔습니다. 정희는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읍내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곳이 아득하게 사라져갔어요. 정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있어요. 다신 안 올 거예요. 버스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희는 역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친정에 갈 수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쪽방촌을 찾아갔어요.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쪽방 주인이 말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누우면 벽에 발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로 할게요. 정희는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고 방을 얻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방은 더욱 좁아 보였어요. 정희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식당, 슈퍼, 공장 할 것 없이 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정희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작은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돼. 하루에 10,000원 줄게.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식당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손님 시중을 들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참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월세를 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병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었지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동네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간호사가 정희를 진찰실로 안내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증상을 설명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찰을 했습니다. 검사를 좀 해봐야겠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희는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한참 후 의사가 정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정희는 긴장하며 진찰실로 들어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그 순간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임신이에요. 대략 6주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정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임신이 어렵다고 했는데 기적처럼 아이가 생긴 겁니다. 정말 임신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정희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드디어 아이가 생겼지만 혼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보건소를 나온 정희는 한참을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두려움의 눈물이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정희는 배에 손을 얹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어요. 남편에게 알려야 하나? 시댁에 알려야 하나?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알리면 아이를 빼앗길지도 몰라.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원했어요. 만약 임신 사실을 알면 아이를 데려가려 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다시 쫓겨날 거였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말이죠. 이 아이는 자신이 지키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정희는 구청에 갔습니다. 호적 정리를 하러 온 겁니다. 이혼 신고하시는 거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과 연락도 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라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바꾸고 싶은데요. 성을요?
이유가 있으세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가능은 한데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괜찮아요. 꼭 하고 싶어요. 정희는 어머니 성을 따라 김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박정희가 아닌 김정희로 새로 태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정희는 결정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말이죠. 여기서도 언제 들킬지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결국 부산을 선택했어요. 큰 도시이면서도 서울에서 멀었습니다. 한 달 후 정희는 짐을 쌌습니다. 여전히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식당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쪽방 주인에게 열쇠를 돌려줬습니다. 어디 가세요? 쪽방 주인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곳으로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정희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우리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자. 엄마가 열심히 살게. 너를 위해서.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미래를 생각했어요. 힘들겠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부산에 정착한 정희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했고 몇 년 후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어요. 임신한 몸으로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를 낳던 날을 정희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혼자서 병원에 갔고 혼자서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정희는 울었어요. 너는 엄마가 꼭 지켜줄게. 호적에 아이 이름을 올릴 때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결국 박준호라고 올렸어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절대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준호는 조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았습니다. 정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준호는 엄마가 일하는 동안 혼자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린 준호가 현관에서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안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준호야.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괜찮아요. 저라면 끓여 먹었어요. 초등학생이 된 준호는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에게 이런 삶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희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가게를 얻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신의 가게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준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버는 돈으로 학원도 못 다녔지만 혼자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선생님들은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학생 정말 우수합니다.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중학생이 된 준호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엄마를 도와가게 일도 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할게. 괜찮아요, 엄마.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준호는 새벽 배달을 도왔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반찬을 배달하고 방과 후에는 설거지를 했어요. 정희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준호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수는 적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언젠가는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친구들이 아빠 얘기할 때마다 궁금했어요. 정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아빠는 하늘에 계셔.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희는 아들을 안고 싶었지만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에게 거짓말을 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자신들을 버렸다는 걸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이었어요. 정희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엄마, 저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준호야.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엄마가 힘들게 산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던 날 준호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할게요.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준호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는 다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떠나고 나자 정희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반찬 가게 일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준호는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준호야. 너는?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준호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20대 중반이 된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큰 기업이었어요. 정희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아니야, 준호야. 너는 내 인생 살아. 하지만 준호는 고집스러웠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고 정희에게 가게를 정리하라고 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정희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준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거든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뉴스를 보는 게 유일한 휴식이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라도 지역 유력 기업인 박영수 회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정희는 그냥 흘려들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박영수? 그 이름이 귀에 박혔어요. 화면에는 한 남성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든 얼굴이었지만 정희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20년 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남자, 남편이었던 박영수였습니다. 박 회장은 지역 제조업체를 이끌며 고용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뉴스는 계속됐지만 정희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수가 회장이 됐다고요? 공장 직원이었던 남편이 어떻게 회장이 됐을까요?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장례식장 모습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러 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시어머니 최말순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20년이 지나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모습이었어요.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을 걸어 나오던 그날, 쫓겨나던 그날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가게 일을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뉴스에서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정혜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박영수 회장 장례식 담당자입니다. 혹시 박준호 씨 어머니 되십니까?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시죠? 호적을 확인하다가 박준호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고인과 관련이 있으신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발각된 거였어요. 저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호적상으로는 잘못 보신 겁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정희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켰다. 준호의 존재가 들켰어. 정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준호를 찾아올까? 정희는 당장 준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호야,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단호했어요. 엄마, 박영수 회장 아세요? 정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제 아버지 맞죠? 준호야. 엄마, 대답해 주세요. 제가 다 알아야겠어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맞아.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하늘에 계신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요? 그 사람들한테서요? 준호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 어떻게 알았어? 엄마, 저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중학생 때부터요. 성이 다른 게 이상해서 호적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쪽 집안도 다 알아봤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니요.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말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정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준호야. 하지만 엄마, 이제 제가 알아야 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정희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결혼 생활, 시어머니의 구박, 이혼 통보, 쫓겨난 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래서 엄마는 혼자 나를 낳았구나. 그래. 미안해, 준호야. 내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마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준호야. 엄마, 제가 꼭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부끄럽게 만든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거예요. 정희는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준호야,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아니에요, 엄마.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존엄이에요. 엄마의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와의 통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 후 준호가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쉬고 온 거였어요. 정희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봐주세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호적 등본과 여러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뭐니? 제가 조사한 거예요. 아버지 쪽 집안에 대해서요.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엄마랑 헤어진 후 재혼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물려받아서 키웠고요. 정희는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영수가 그렇게 성공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 최말순 씨는 아직 살아 계세요. 80살이고요. 그래. 정희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호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실 중학생 때 이미 다 알았다고 했잖아요. 응. 그때부터요. 저는 결심했어요. 꼭 성공해서 엄마를 당당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다 엄마 때문이었어요. 준호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은 만큼 저는 강해지고 싶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자랐다는 게 안쓰러웠어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엄마를 쫓아낸 사람들, 엄마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 준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드릴게요. 준호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내 인생 살면 돼. 하지만 준호는 고집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며칠 후 준호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불안했어요. 아들이 무슨 일을 벌일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왜?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회사였는데 왜 그만뒀을까요? 제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사업? 준호야, 그게 무슨...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한 거예요. 투자자도 구했고 사업 계획도 다 세웠어요. 준호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성공할 거예요. 정희는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정말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부산에서 준호를 응원했습니다.
가끔 서울로 올라가 아들을 보면 준호는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3년째 되던 해 준호의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5년째 되던 해 준호는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뉴스에서 아들의 회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생 기업 준호테크, 파격적인 기술력으로 업계 주목. 정희는 텔레비전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7년째 되던 해 준호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30 중반의 준호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정희를 서울로 불렀습니다.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집 마련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부산이 편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 엄마 모실 거예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정희는 결국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준호가 마련한 집은 좋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준호야, 이게 다 내 돈이니? 네,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정희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혼자 키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전라도에 갈 일이 있어요. 전라도? 무슨 일로? 사업상 미팅이에요.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회장 장례식에 가려고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왜? 엄마, 제가 가야 해요. 이제 때가 됐어요. 준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엄마를 쫓아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엄마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준호야, 괜히 가지 마. 그 사람들 만나면. 엄마, 괜찮아요. 준호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됐어요. 엄마의 존엄을 지킬 준비가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그리고 검은 넥타이였어요. 장례식에 어울리는 차림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엄마도 같이 갈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혼자 갈게요. 준호야,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준호는 엄마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준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어요. 준호가 최근에 산 차였습니다. 차를 몰고 전라도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쫓겨났던 그곳,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몇 시간 후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어요. 입구에는 박영수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보며 멈춰 섰어요. 생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인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준호도 그 줄에 섰습니다. 상주석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눈에 띄었어요. 80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 최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은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상주석 앞으로 걸어갔어요. 절을 하고 일어서려는데 말순이 준호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말순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멈춰 섰어요. 실례지만 어느 분이신지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준호는 말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성함이 박준호입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준호? 그게 어떻게?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아내신 며느리 기억하십니까? 말순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쫓아내신 그 며느리는 제 엄마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럴 리가. 정희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아닙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엄마는 임신을 하셨어요. 이 집에서 쫓겨난 직후에요. 말순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급히 부축했어요. 그럼 네, 저는 박영수 씨의 친아들입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호적 등본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말순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정말로 박준호의 이름이 있었어요. 아버지 란에는 박영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순은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엄마는 20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부산 쪽방에서 시작해서 식당 일을 하고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준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쓸모없다고 내쫓은 그 며느리는 사실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고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셨어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알려고 하지 않으셨죠. 제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준호는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손자가 필요했을 뿐이죠. 며느리의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말순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엄마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엄마가 무능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걸,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회사도 있고 돈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제 엄마 덕분입니다. 준호는 상주석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안의 일원으로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제 엄마를 대신해서 왔을 뿐입니다. 준호는 몸을 돌려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준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기다려. 제발.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준호는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 엄마만이 할 수 있어요. 준호는 말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뒤에서 말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른 준호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준호야, 무슨 일 없었어? 정희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곧 도착할게요. 집에 도착하자 정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어요. 준호야, 정말 괜찮아? 네, 엄마. 저 괜찮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용서를 구했구나. 네, 엄마. 근데 저는 엄마만이 용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빗속을 걸어 나오던 날, 쫓겨나던 그날 말입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모르겠다, 준호야.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지친 것 같아. 미움을 계속 품고 사는 것도 힘들더라. 준호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나야.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준호한테 물어봤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줄 수 없겠니?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며칠 후 정희는 서울의 한 조용한 찻집으로 갔습니다. 준호가 함께 가려 했지만 정희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찻집에 들어서니 구석자리에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80세가 된 말순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허리도 굽었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앉으세요, 어머니.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나는 정말 미안하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내가 아이를 임신한 줄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 말순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너무 대를 잇는 것만 생각했어. 며느리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지. 정희는 찻잔을 들어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희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말순이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손을 거뒀어요. 어머니.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말순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때문에 아파하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말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매일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어요. 정희야. 하지만 이제는 안 울고 싶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솔직히요.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잊을 거예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잘 살았어요. 어머니 없이도요. 준호도 훌륭하게 키웠고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저를 잊고 사세요.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정희는 돌아서서 찻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말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준호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정희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 끝났어, 준호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준호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엄마.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랑 함께여서.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준호가 운전을 하며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우리 집.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 거예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준호야,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가 제 인생이에요. 엄마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어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채소를 썰고 정희가 국을 끓였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갈까요? 엄마가 가고 싶었던 곳 어디든요. 여행? 준호야, 너 회사 일은? 괜찮아요.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바다 보러 갈까? 엄마 바다 좋아하거든. 좋아요. 다음 주에 부산 갈까요? 우리가 살았던 곳도 가보고. 그래, 좋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상처는 아물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았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준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세상이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7살 아들이 USB를 꺼낸 순간 법정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아빠도 몰랐던 비밀 아이의 한마디에 재판이 뒤집혔습니다. 판사님, 이거 보면 안 돼요? 7살 아이의 폭탄 선언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자던 진짜 이유 아이 영상 한 장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법정에 울린 7살의 목소리. 아빠가 밤마다 울었어요. 가족을 깨트린 건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 7살 아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아들이 꺼낸 USB 하나가 모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거 보여드릴까요? 그 말 한마디에 법정이 뒤집혔습니다. 아빠의 눈물을 본 사람은 단 한 명, 7살 아이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반전. 아이의 증언이 가족을 살렸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0년도 더 된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곳에 정우석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41살의 중견기업 과장이었어요. 성실하고 온순한 성격 덕분에 회사에서는 믿을 만한 직원으로 통했지만 집에서는 말수가 적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 김소연은 39살로 동네 학원에서 상담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현실적이고 단단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결혼 전에는 활달하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결혼 10년 차가 되면서 표정이 많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7살 난 아들 하준이가 있었어요. 하준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명랑한 아이였는데 요즘 들어 부모님의 얼굴을 자주 살피곤 했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우석은 또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조용했어요. 소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하준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어. 우석이 인사를 건넸지만 소연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응. 짧은 대답 하나뿐이었습니다. 우석은 익숙하다는 듯 넥타이를 풀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요즘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각자 할 일만 하고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어요. 대화를 이끌어가는 건 오직 하준이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준이는 우유를 마시며 아빠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오늘도 늦게 와? 우석은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하준아. 아빠 금방 올게. 오늘 일찍 끝나면 장난감 사줄까? 하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로봇 사줘. 소연은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아내를 슬쩍 쳐다보았지만 소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우석은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도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우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혼 초만 해도 소연과 자주 웃었던 기억이 났어요. 데이트도 하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러 갔었죠.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둘 다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우석은 승진을 위해 야근이 잦아졌고 소연은 육아와 직장일로 지쳐갔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에게 관심도 식어갔죠. 회사에서 우석은 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과장이라는 직책답게 팀원들을 챙기고 상사의 지시를 성실히 따랐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원에서는 학부모들과 상담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하준이를 챙기고 집안일을 하느라 시간이 다 갔어요. 남편과 대화할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손을 잡는 일도 눈을 맞추는 일도 사라졌어요. 생일이나 기념일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준이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웃지 않는지, 왜 대화를 안 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우석은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소연은 집안일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준이는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엄마, 같이 놀아줘. 하준이가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놀아줄게. 소연은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하준이는 아빠에게로 갔습니다. 아빠, 로봇 조립해줘. 우석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일하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하준이는 결국 혼자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없었어요. 하준이가 이야기를 꺼내야만 식탁에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잘했네. 엄마, 내일 소풍 가. 그래, 도시락 싸줄게.
짧은 대답들 뿐이었습니다. 하준이는 부모님의 표정을 살폈어요. 둘 다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우석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소연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어요. 우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함만 밀려왔어요. 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석과 소연은 여전히 서로에게 무관심했고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어요. 하준이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우석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소연이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정면으로 우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왔어? 소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우석은 약간 놀랐어요. 요즘 아내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응,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 우석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우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이는? 방에서 자고 있어. 일찍 재웠어. 소연의 대답에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으려는데 소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석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우석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어요. 소연은 한참을 우석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한마디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석은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뭐라고? 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감정 없는 얼굴로 다시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끝이야. 우석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물론 요즘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우석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우리 더 이상 의미 없잖아. 소연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우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우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협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이혼 서류야.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업무 처리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우석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소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우석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갑자기가 아니라니까.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당신이랑 사는 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을 해줘야 고치지. 우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냉정했어요. 당신은 이 집에 없는 사람이야. 몸만 있지 마음은 없잖아. 나한테도 하준이한테도. 내가 일하느라 바빴던 거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우석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말을 듣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일만 했지. 나는 직장도 다니면서 하준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다 했어. 당신은 그냥 돈만 벌어왔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원했는데? 대화라도 하지. 나한테 관심이라도 가지지.
당신은 나한테 언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어? 소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우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에게 제대로 관심을 가진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부족했나 봐. 그런데 이혼까지는. 우석이 말을 잇지 못하자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하준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 말에 우석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준이를? 안 돼. 그건 안 돼. 왜 안 돼? 당신은 하준이랑 놀아준 적도 없잖아. 유치원 행사에 한 번이라도 와봤어? 소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석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건 내가 일 때문에. 항상 일 핑계야. 당신한테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가족은 그 다음이고. 소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류 잘 읽어보고 서명해줘.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니까. 소연아, 제발. 우석이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뿌리쳤어요. 나 줘. 나는 이미 결정했어. 당신도 생각해봐. 소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석은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손에는 이혼 협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혼이라니, 하준이를 빼앗긴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어요. 아내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나쁜 아버지였나? 우석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대답할 자신이 없었어요. 돌이켜보니 가족과 함께한 시간보다 회사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은 더욱 냉랭했습니다. 소연은 우석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우석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하준이만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아빠 싸웠어? 하준이의 물음에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석은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소연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며칠 후 우석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보는 우석의 손은 떨렸어요. 이제 정말 법정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하준이는 어떡하지? 우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하준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첫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우석은 법원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처음 들어가는 법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소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소연 옆에는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우석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우석도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법정을 감쌌습니다.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 말씀하세요. 판사의 말에 소연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판사님, 원고인 김소연 씨는 피고 정우석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피고는 가정에 무관심했으며 육아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올리며 계속 말했어요. 원고는 직장일과 육아,
가사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피고는 경제적 지원만 했을 뿐 정서적 지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 정하준의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석은 변호사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자신은 정말 가족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소연 측 변호사가 자리에 앉자 판사가 우석 측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답변하세요. 우석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뿐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에 있습니다. 소연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자녀의 유치원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 상담에도 생일 파티에도 불참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위한 노력입니까? 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도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불참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판사는 양쪽의 진술을 듣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니 부부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우석은 판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녀가 7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자녀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판에서 자녀 정하준 군을 법정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우석의 눈이 커졌고 소연은 입을 벌렸어요. 7살 아이를 법정에 세운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판사님,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법정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판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부인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한지, 부모 중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우석도 일어서려 했지만 변호사가 팔을 잡았어요.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아이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 후 같은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고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우석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어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준이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소연도 복도 반대편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법정에 데려온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지만 양육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석은 하준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여니 하준이가 바닥에 앉아 로봇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천진난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준아.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준이는 고개를 들어 아빠를 보았어요. 응? 아빠 왔어? 하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우석은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미안해. 왜? 아빠 왜 울어? 하준이는 아빠의 뺨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우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하준이한테 잘못했어. 많이 잘못했어. 밤이 되어 우석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하준이가 법정에서 뭐라고 말할지, 엄마와 아빠 중 누구를 선택할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석과 소연은 하준이에게 법정에 간다는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7살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 재판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어요. 밤마다 엄마 아빠가 나누는 차가운 대화, 법원에서 온 서류들, 그리고 두 사람의 슬픈 표정까지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아,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나가야 해.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가는 거지? 소연과 우석은 깜짝 놀랐어요. 하준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우석이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 이야기 들었어. 나도 가야 한다고 했잖아. 소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모든 걸 듣고 있었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었어요. 하준아, 무섭지? 하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용감해.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여러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준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우석은 뒤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판사가 하준이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준이구나. 안녕? 하준이는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 앉아볼까? 판사는 하준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작은 의자를 가리켰어요. 하준이는 천천히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판사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준아, 여기는 무서운 곳이 아니야. 그냥 하준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부른 거야. 솔직하게 말해주면 돼.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지?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하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맨날 늦게 와요. 회사에서 일한다고. 우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집에 오면 나랑 놀아줬어요. 피곤해 보여도 로봇 조립해주고 책도 읽어줬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엄마는 어떠니? 하준이는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소연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집에 잘 안 와요.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집에 안 온다는 게 무슨 말이니? 판사가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 없을 때가 많아요. 할머니가 와서 밥 해주세요. 소연은 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판사는 소연을 제지하고 다시 하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하준이는 엄마 아빠 중에 누구랑 더 많이 놀았니? 하준이는 망설였습니다.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았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은 할머니랑 더 많이 놀았어요. 그 말에 우석과 소연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하준아, 엄마 아빠가 왜 이혼하려는 것 같아? 하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싸우니까요. 맨날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데? 말 안 해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밥 먹을 때도 조용해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만 혼자 떠들어요.
엄마 아빠는 대답도 안 해요.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판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엄마 아빠 중에 누구랑 살고 싶어? 그 질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하준이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우석은 숨을 멈췄고 소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준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머니를 더듬기 시작했어요. 판사님, 하준이는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저장 장치였어요. 이거 보여드려도 돼요? 순간 법정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은 입을 막았고 우석은 눈이 커졌어요. 판사는 놀란 표호로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뭐니, 하준아? 하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밤마다 우는 거요. 제가 몰래 찍었어요. 우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혼자 울었던 그 순간들을 아들이 다 보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소연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울었다고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판사는 저장 장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법정석이 이것을 재생해 주세요. 잠시 후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우석의 모습이 보였어요. 우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에 우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소연이가 날 봐주는 거야? 법정 스크린에서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우석은 무너진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난 매일 열심히 일했어.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우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우석은 손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눈물을 닦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연이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말도 안 해. 나는 투명인간 같아.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영상 속에서 우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 와도 힘들고 어디 하나 편한 곳이 없어. 하준이한테라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나는 그것도 못하는 것 같아. 그때 영상 뒤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방문 틈새로 하준이가 몰래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아빠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도 변호사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우석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아들이 그 모습을 다 봤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판사가 조심스럽게 하준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준아, 이 영상은 언제 찍은 거니? 하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이요. 밤에 화장실 가려다가 아빠가 우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녹화를 한 거니?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빠가 아프다는 거 엄마도 알았으면 좋겠어서요.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여주지 못했어요. 엄마가 맨날 바빠 보여서. 하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판사는 화면을 다시 보며 물었습니다. 영상이 한 개만 있니? 다른 것도 있어?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개 더 있어요. 보여줄 수 있겠니? 하준이는 법정 서기에게 저장 장치를 건넸습니다. 서기가 다른 파일을 열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소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소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도 지쳤어. 소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준이 챙기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또 집안일.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우석은 그 영상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도 자신만큼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소연이 강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도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 속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석이는 날 안 봐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뭘 바라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아. 소연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이혼하면 조금 나아질까? 혼자 사는 게 더 편할까? 그 순간 영상 뒤쪽에서 또다시 하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방문 뒤에 숨어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저렇게 녹화되어 있었다니, 그것도 아들이 찍었다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판사는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아, 왜 이런 영상들을 찍은 거니? 하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모르는 것 같아서요. 무엇을 모른다는 거니? 아빠는 엄마가 힘든 거 몰라요. 엄마는 아빠가 우는 거 몰라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 다 힘든데 서로한테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부모를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석은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연아, 미안해. 나는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우석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어오면, 그게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소연도 고개를 들어 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나는 내가 나한테 관심 없는 줄만 알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서로 이야기해요. 제발.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이혼이 정말 답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우석과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우석과 소연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이 답인지 아니면 노력이 필요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하준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준아, 영상이 또 있니?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서기가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주말 오후 영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우석이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로봇 장난감을 들고 우석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같이 놀자. 나중에. 아빠, 지금 바빠. 우석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이번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 나랑 놀아줘. 엄마 설거지 해야 해.
방에 가서 혼자 놀아. 소연도 아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는 고개를 떨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하준이는 혼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봇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싫어하나?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아. 우석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준이를 꼭 안았어요. 소연도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석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소연도 하준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는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진정할 때까지 말입니다. 하준이는 아빠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나는 엄마 아빠 둘 다 좋아요. 그래, 하준아. 아빠도 너 정말 사랑해. 그런데 왜 헤어져요? 나는 싫어요. 하준이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어요. 학교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요. 나만 혼자 될 거예요. 소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하준아,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럼 왜 이혼해요? 나 때문이에요? 그 말에 우석과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하준아.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우석이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말 안 들어서, 내가 공부 못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화난 거 아니에요? 소연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하준아, 절대 아니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이건 엄마 아빠 문제야. 하준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고치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다시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우석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상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법정의 사람들도 모두 나갔습니다. 법정에는 우석, 소연, 하준이 그리고 양측 변호사만 남았어요. 소연 측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소연은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석이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대로.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한쪽 구석으로 갔어요. 하준이는 변호사와 함께 남았습니다. 우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나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외로웠는지. 나는 당신이 나한테 관심 없는 줄만 알았어. 관심 없었던 게 아니야.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말하는 게 어색했어. 우석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어.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은 줄 알았어.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강한 척했어. 당신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런데 그게 더 멀어지게 만든 거였네.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천천히 풀려나가고 있었어요. 소연아, 나 정말 바보였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소연은 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석은 놀라서 소연을 보았어요. 정말? 너 이혼 안 하고 싶어? 소연은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멀리서 두 사람을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우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봤잖아. 7살짜리가 말이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나빠질 대로 나빠진 결혼이라고 생각했어. 고칠 수 없다고.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 뭘? 우리가 정말 문제였던 건 대화를 안 한 거였어. 서로에게 마음을 말하지 않은 거.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걸 오늘 알았어. 하준이가 보여준 영상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 소연은 우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 해보자. 처음부터. 이번에는 제대로. 휴정이 끝나고 판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아까와 달랐어요. 우석과 소연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두 분 상의는 하셨습니까? 소연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판사님, 저 이혼 청구를 취하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소연 측 변호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소연 씨, 확실하십니까? 판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저는 남편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석은 소연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판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법원으로서 한 가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두 분께는 전문적인 부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화해의 마음이 생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석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상담 받겠습니다. 꼭 받을 겁니다. 판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하겠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고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하준이는 자리에서 뛰어내려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아빠, 이제 안 헤어지는 거지? 그래, 하준아. 엄마 아빠 안 헤어져. 소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석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우석은 하준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하준아, 너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알고 있어? 왜? 엄마 아빠를 구해줬잖아. 내가 그 영상들 안 보여줬으면 우리는 서로를 영영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하준이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나도 엄마 아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소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하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너한테 외로운 시간 많이 만들어줬지? 하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같이 놀면 되지. 세 사람은 법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석이 말했어요. 소연아, 오늘부터 내가 변할게. 진짜로. 나도 변할 거야. 당신한테 내 마음 제대로 표현할게. 그리고 하준이. 우석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빠가 앞으로 매주 금요일은 일찍 퇴근할게. 하준이랑 놀아줄 시간 꼭 만들 거야.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약속이야? 약속이야. 남자는 약속을 꼭 지켜야지. 소연도 말했습니다. 엄마도 주말에는 학원 일줄일게. 하준이랑 그리고 아빠랑 시간 보낼 거야.
하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놀이공원 가자. 3명 다 같이. 그래, 가자. 이번 주말에 가자. 우석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우석은 채소를 썰고 소연은 고기를 굽고 하준이는 식탁을 차렸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소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연이 자신에게 회사 일을 물어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응, 힘들었어.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소연은 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학원 일은 어때? 나도 힘들어. 학부모들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이렇게 당신한테 말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화가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사이 좋아 보여. 그렇지?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우석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우석이 말했어요. 우리 가족회의 좀 하자.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함께 정하는 거야. 소연도 동의했습니다. 좋아. 하준이 의견도 들어보자. 하준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랑 매일 저녁 먹고 싶어. 그리고 주말에 같이 놀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하자. 우석아, 당신은? 나는 매일 소연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그리고 고맙다고도. 우석의 말에 소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화날 때 참지 말고 말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힘들 때 위로해 줄게. 우석은 소연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하준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껴줘.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하준이를 재우고 우석과 소연은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내일부터 상담센터 알아볼까? 우석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 다시는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우석과 소연은 매주 목요일 저녁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화가 나면 상대를 공격하지 말고 내 감정을 말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슬펐어. 이런 식으로요. 상담사의 조언대로 두 사람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우석은 약속대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손에는 장난감 가게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하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왔어? 그래, 하준아. 오늘 뭐하고 놀까? 로봇 조립하자. 지난번에 못 끝낸 거. 좋아, 같이 하자. 우석은 넥타이를 풀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하준이와 함께 로봇을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저녁 곧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응, 천천히 해. 우리 시간 많아. 우석이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빨리 먹자고 재촉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대화가 넘쳤습니다. 하준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소연이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신나서 대답했어요.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제일 잘 그렸대. 정말? 엄마한테 보여줄래? 하준이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햇살이 밝게 빛나고 하트가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다. 우리 하준이 예술가네. 우석이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선생님이 가족이 행복해 보인대. 소연은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텐데 이제는 가능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세 사람은 놀이공원에 갔어요. 하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기 회전목마 타자. 좋아, 가자. 우석은 하준이와 함께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 예뻤습니다. 엄마도 와. 하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연도 달려가 함께 탔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목마 위에서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며 소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이렇게 시간 내줘서. 나도 회사 일 많은데 당신도 그렇잖아. 우석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는 페인트 체험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흰 티셔츠에 마음껏 그림을 그렸어요. 하준이는 가족 얼굴을 그렸고 우석은 하트를 그렸고 소연은 집을 그렸습니다. 우리 집이야. 따뜻한 집. 소연이 말했습니다. 우석은 소연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소연아. 나를 믿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하준이는 옆에서 까르르 웃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준이는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우석은 조용히 운전하며 소연에게 말했어요. 소연아, 나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힘든 일 있어도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 약속이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주 후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스스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석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두 분이 노력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담사는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준이도 대단한 아이예요. 상담하면서 느꼈는데 7살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부모를 위해 그렇게 용기 낸 거.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준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끝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구한 거죠. 정말 특별한 사랑이에요. 상담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우석과 소연은 하준이를 불렀습니다. 하준아, 이리 와봐. 하준이가 뛰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가운데 앉혔어요. 하준아,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뭐? 고맙다는 말. 너 때문에 우리가 다시 행복해졌어. 하준이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웃었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너는 우리 영웅이야. 알고 있어? 우석이 말했습니다. 소연도 덧붙였어요. 너 없었으면 우리 가족 없었어.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세 사람은 다시 꼭 안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우석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소연은 우석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여보, 행복해? 소연이 물었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너는? 나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영원히 같이 살 거지? 그럼 당연하지. 우석과 소연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몇 달 전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던 가족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를 재우며 소연이 말했습니다. 하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엄마가 약속할게. 앞으로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우석도 말했습니다. 아빠도 약속해. 매일 하준이랑 놀아줄게. 하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소연아, 우리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아니, 꼭 할 거야.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응, 우리를 위해서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하준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 그림처럼 이제 그들의 삶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지킨 것은 7살 아이의 작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부모에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